네, 반갑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접속하고 계신 분들 환영합니다. 어, 미국은 지금 동부는 저녁 시간이고 한국은 아침 시간인데요. 네, 저는 전쟁 없는 세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전쟁 없는 세계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벌써 17년째 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만 7만 명 이상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또 우리의 그 평화 선언에 600여 개의 단체들이 서명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8개 국가에 18개의 지부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99개의 연대단체가 있습니다. 진정 전 세계적인 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을 영원히 끝내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82개 국가에 800여 개의 미군 기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쟁 없는 세계는 이러한 미군 기지들을 폐쇄하는 것이 전 세계의 안보 체계를 바로잡는 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위협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 질서가 아니라 국제법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세계 질서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또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쟁의 타겟이 되는 국가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웨비나에 저명한 연사분들을 모셨습니다. 브루스 커미스 교수님, 그리고 김영재 활동가님, 그리고 크리스틴 난을 모시고 있습니다. 먼저 브루스 커미스 교수님은 아시아 근대사를 시카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987년부터 시카고 대학에서 한반도 현대사, 국제사, 동아시아 정치 경제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구스타브 M 스테이플트 석좌 교수로 역사학과 학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한국 전쟁의 기원, 양지의 한국, 한국의 현대사, 북한 또 하나의 국가 등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악의 축 개입의 공동 저자이자 캠브리지 한국사 현대사편 출간 예정인데요. 이 책의 편집자입니다. He is a frequent contributor to the London Review of 또한 Books. 커미스 교수는 런던 리뷰 오브 북스, 네이션지, 커런트 히스토리, 원자력 과학자 블레틴, 몽드 디플마티크 등의 정기적으로 글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네, 커미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역사학부 학장을 더 이상 맡고 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 정정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제가 이번 주에 새로 알게 된 사실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한반도 전쟁을 이렇게 소외시키는 비주류화하는 것에 기여한 그런 요소들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짧은 연설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2번인가 3번 동안 6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 세계 2차 대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베트남 전쟁 등에서 사망한 미군의 숫자보다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반도 전쟁에서 3만 5천 명의 미군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빼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 한반도 전쟁이라는 것이 단순히 잊혀진 전쟁일 뿐만 아니라 비주류화되고 그리고 거의 지워진 전쟁,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티브 신서의 최근 책을 읽었는데 1950년대 초반에 그 마인드 컨트롤의 그 CIA 그 관련된 그런 책인데요.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자료들을 읽었는데 미국이 25명의 북한 전쟁 포로들을 대상으로 그런 헤로인 등등의 여러 그 화학약품들을 가지고서 실험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25명의 그 북한 전쟁 포로들을 이렇게 실험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총살해 버렸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전쟁 범죄이거든요. 미국 한반도 전쟁이 1953년에 그 휴전령이 체결될 때 당시에 그 돌아오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미국 내에서 굉장히 그 충격에 빠진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 중국과 북한의 그 세뇌에 대해서 아주 경악을 하면서 그 호들갑을 떨었는데, 근데 우리가 한 짓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25명의 그 북한 전쟁 포로들 대상으로 우리가 저지른 짓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숫자가 적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책을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더 많은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전쟁 활동과 관련해서 그 미국은 그 굉장히 많은 일들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워낙 그 심각한 폭격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다 지하로 아니면은 동굴 등으로 몸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시드니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황수경 씨의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한반도 전쟁 기간에 벌어진 이 심각한 그 전쟁 범죄들에 대해서 다룬 책이었는데 특히 미국의 그 폭격이 엄청났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냥 엄청나다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인데요. 그래서 학교에도 폭격을 했고, 그래서 많은 어린 학생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 미국은 또 고도의 그 생물 무기를 1943년에 개발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무기가 그 독일의 한 도시 그리고 또 일본에서 이렇게 사용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 무기를 사용하면 몇 분 내에 그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것인데 1945년 3월에 그 일본이 굉장히 그 큰 원자폭탄으로 해서 피해를 받았죠. 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경우에 16개의 도시가 그 독일의 그 도시와 또 일본의 그 도시들과 같은 수준으로 그 완전히 잿더미 수준으로 폭격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재앙이죠. 이 북한 사람들에게. 미국 공군의 공식 역사를 보면 이러한 그 폭격 작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콜롬비아 대학의 그 도서관에서 그 매뉴얼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공군 조종사들을 위한 그 매뉴얼, 지상군을 위한 매뉴얼 등등이 있었는데, 어, 이 자료에 따르면 그 네이팜탄에 대해서 거의 그 악마의 무기라고 표현을 할 정도의 그런 무기인데, 그 네이팜탄이 북한에서 사용이 됐거든요. 한반도 전쟁 기간에. 이 네이팜탄은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격을 하면은 그 불이 나는 그런 폭탄인데요. 그래서 어, 북한의 도시들과 사람들을 불태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 저항도 없었는데요. 베트남 전쟁 때는 이 네이팜탄을 베트남 전쟁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대학들에서 항의 시위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작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은 한반도와 베트남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공군이 정말 수천 톤, 수만 톤의 그 폭탄을 퍼부었는데, 근데 그러고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는 거죠. 한반도 전쟁에서도 승리하지 못했고 베트남 전쟁에서는 패배를 했죠. 그래서 이 폭격 작전 이후에 설문조사를 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그 대규모 폭격을 하고 난 다음에도 적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50년대에 그 아직 어린 소년이었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TV를 안 사주셔가지고 제가 그 야구 경기를 보러 이웃집에 가서 봐야 되는 그랬었는데요. 그 50년대 초가 미국 역사에서는 가장 억압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감옥에 가고 그랬었죠. 이 한반도 전쟁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1950년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정치적 지향이나 견해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이 사람도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한반도 전쟁은 미국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텔레비전이 많이 보급되지 않았고 뭐 이렇기 때문도 있지만, 그-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기술적으로 한반도 전쟁이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던 것도 있지만, 또 동시에 아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한반도 전쟁의 잊혀진 역사에 대해서 다룬 어, 몇 권의 책들이 있는데요. 이 시기에 훌륭한 책들이 나왔습니다. 크라이 코리아라는 책, 함슨 씨가 쓴 책인데요. 기자 출신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반도 전쟁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그 무차별적인 폭력은 본 적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필립 라일리 씨가 쓴 책인데요. 그 첫 번째 피해의 진실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이 상황을 진단했는데 특히 그 한반도 전쟁에 대한 그 미국의 태도와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그 상반되는 것들을 분석한 책이었습니다. 어쨌든 북한과 중국이 1953년에 휴전협정에 서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이 굉장히 잔인한 짓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짓들을 벌였는데요. 아이젠하워 당시 대통령이 그 핵 위협을 가했고요. 당시에 네바다에서 처음 실험을 했던 그 핵무기가 있었는데 그때 뉴욕타임스에서 보도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이 그 대포처럼 쏘는 그런 그 핵폭탄이었는데요. 이 실험을 네바다에서 했죠. 그래서 1953년 5월에 이 실험을 했을 때 그 네바다에서 굉장히 거대한 그 원자폭탄 실험을 했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중국과 북한을 위협하기 위한 협박용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당시 덜레스 장관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휴전협정에 서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는데 사실 북한과 중국은 이미 그 전인 3월에 휴전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미국 행정부의 당시 이 핵 위협이 실제 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휴전협정에 서명하게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모실 분, 제가 정말 특히 관심이 있는 내용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는 제가 또 카메라를 또 켜는 걸 까먹었네요. 네, 저 자신도 활동가로서 다음으로 모실 그 김영재 활동가님의 이야기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김영재 씨는 한국 성주에서 소성리 평화지킴이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2017년 미군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 이래 기지 옆에 있는 작은 마을인 소성리에 살면서 미군 사드 철거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여러 행동을 조직해 왔습니다. High Altitude Area Defense. He served as a staff member at the Solidarity 또 김영재 씨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에서 상근 활동가로 10년 가까이 활동을 했고 또 5년가량 사드 종합상황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과 2013년 제주 강정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에 참여했습니다. 네, 김영재 씨를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성주에서 사드 철거 운동을 하고 있는 평화활동가 김영재라고 합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사드 한국 배치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한국의 소성리라는 작은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사드는 미국의 배치 요구에 따라서 국정농단으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던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배치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사드는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으로 반입 배치 강행되었습니다. 제가 이거 사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공유를 깜빡했네요. 지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화면이 보이시나요? 지금 밑에 영문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이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한국민들과 시민 사회 단체들은 사드 배치가 한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깨뜨릴 것이다 경고하고 사드 배치 과정 중 자행된 불법들을 비판하며 사드 배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거센 요구에 반하는 사드 장비의 추가 배치를 지시하며 사드 1개포대의 한국 배치를 완성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반발을 피해 현재까지 정식 배치가 아닌 임시 배치라는 말로 기만하고 있습니다. 임시 배치 상태이면서도 배치가 완료된 지난 4년간 지진의 공사는 물론 장비의 교체와 사드 레이더의 가동, 훈련 등 정식 배치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사드가 배치된 지역의 주민들과 전국에서 모인 연대자들은 사드가 한국에 배치 결정된 2016년부터 고박 5년간 사드 철거와 한반도 평화를 외치며 끈질기게 싸우고 있습니다. 사드 한국 배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 본토와 지역에 주둔한 미군 기지, 자산을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을 무력화하려는 미국의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은 사드 한국 배치를 시작으로 지역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의 삼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그것을 통해 한미일 군사 동맹을 견인해 미국의 지역 패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결국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의 패권 유지, 강화를 위한 일련의 계획 가운데 있으며 오로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한국을 대중국 패권 경쟁에서 자신들의 전초기지로 희생시키는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당국은 거짓된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한미 당국은 한국 배치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한다고 결국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북 간의 거리가 짧고 대부분 산악으로 이루어진 한반도 지형적 특성상 북한 탄도미사일의 회피 기동과 동시 발사 등 사드의 요격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회피 방법이 존재하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한 한국 배치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은 거의 없습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목적으로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를 종말 모드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드 레이더는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종말 모드를 멀리 감시할 수 있는 전방 모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를 필요에 따라 북한은 물론 중국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까지 탑재 가능한 전방 모드로 사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주한미군의 긴급 작전 요구에 따른 미국의 사드 성능 개량 시험 과정에서 레이더를 전방 배치 모드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네. 사드 철거 투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투쟁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평화적이고 불법적인 소성리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현재까지 주민들과 연대자들은 사드 기지로의 미군, 미군 관련 물품, 사드 관련 장비, 공사 관련 장비 및 자재, 유류의 반입과 반출을 철저히 저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던 2020년 2월까지 매주 수요일 주민 연대자들은 사드가 배치된 성주 소성리 마을에 모여 사드 철거 집회와 매주 토요일 문화제를 열었고 인접 도시인 김천 시민들은 매주 수요일 일요일에 김천역 광장에서 사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방역 관계로 모든 집회는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7시 30분과 오후 4시 두 차례 사드 기지 정문 앞에서 평화 행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아침 7시에서 오후 7시까지 기지 출입 차량과 인원에 대한 감시와 저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2회 사드 기지 전체가 보이는 산 정상에서 기지 내 감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당국이 대규모의 경찰력을 동원해 폭력적인 물리력으로 반출입을 시도할 때마다 주민들과 연대자들은 필사적으로 이를 막고자 투쟁하여 왔습니다. 현재까지 크고 작은 충돌 상황이 50여 회를 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사드 기지
육상 통행로 확보 요구에 한국 정부는 기지 내부 공사를 핑계로 주 2회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격렬한 충돌 상황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성리 마을에서는 소수의 인원이지만 주민과 연대자들이 강력한 저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능 개량 문제입니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 후인 2017년 12월 미국은 사드의 레이더와 통신 기능의 성능을 더욱 개량하였습니다. 사드의 성능 개량은 미국 본토와 동아시아 지역에 주둔하는 미국 기지를 방어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이루어집니다. 주한미군은 사드와 패트리어트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각 무기 체계의 성능을 개량하고 통합하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기지공사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는 성주 사드 기지에 미사일과 레이더가 임시 배치되었다고 하지만 여러 핑계를 대며 2018년과 2020년 사드 기지 공사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는 주민들과 수십 차례 충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 강행은 한국의 환경과 군사시설에 대한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를 어기는 조치입니다. 올해 미국 국방부의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사드 기지를 완성하고 정식 배치를 공식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사드 기지를 완성하려는 한미 당국의 계획을 주목하며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로 전락한다는 것은 한반도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의 패권을 위해 전쟁이나 분쟁의 부하 속에 희생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배치 사드는 이러한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지역의 군사적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군비 경쟁을 촉발합니다. 따라서 비한국에 배치한 사드를 완전히 철거하고 대북 규제와 군비 증강, 동맹 강화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 상생을 모색해야 합니다. 남북 간 종전협정,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로 군축을 실현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해 나가는 실천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 간 화해와 교류, 협력을 방해해온 미국의 불안한 개입을 막고 남한에 주둔한 미군의 철수를 통해
외세의 강압과 협박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주국가로 거듭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so much, Young Jae. I think we're really 감사합니다. lucky to be able to talk 네, to 정말 face to face 이렇게 and be 활동가와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한국 대부분의 그 시민들이, 그 일반 시민들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사드 기지와 같은 특별한 그 기지에 대해서만 반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주한미군에 관련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가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잠깐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 아니고, 이 주한미군 자체가 외국 군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한국의 자주적인 이러한 평화나 통일을 향한 자체적인 발걸음의 방해 요소로 작용되어 왔다는 것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죠. Okay, thank you. I'm sure our audience will have lots of 감사합니다. questions for you. 네, 아마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도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기린다스가 가기 전에 크리스틴 안의 이야기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틴 안은 위메크로스 DMZ의 창립자이자 사장이고요. 2015년에 30명의 국제 여성 평화활동가들과 함께 남북을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건넜습니다. 30명의 국제 여성 평화활동가들은 DMZ 양쪽에서 1만 명에 이르는 한반도 여성들과 함께 걸었고, 평양과 서울에서 여성 평화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크리스는 위메크로스 DMZ가 다른 여성 평화운동 단체들과 함께 2019년에 발표한 국제 캠페인인 코리아 피스나우의 국제 코디네이터입니다. 또한 크리스티는 위메크로스 DMZ가 마드레 풀뿌리 국제정의연대와 함께 여성주의와 활동가의 시각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을 다시 쓰고자 만든 여성주의 평화 이니셔티브의 창설에 기여했습니다. 크리스는 유엔과 미의회, 캐나다 의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발언을 했죠.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을 게재했으며 MSNBC, 데모크라시 나우, CNN 등에 정기적으로 출연해서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티나 씨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쟁 없는 세계 주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 패널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제 짧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짧은 다큐멘터리 필름의 예고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완성이 됐는데요. 에미상 수상자인 다큐멘터리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입니다. 그 한국 입양아들에 관한 다큐멘터리도 만들었고, 또 그 잊혀진 전쟁에 관한 다큐멘터리들을 만들었는데요. 그 감독이 만든 위메크로스 DMZ의 활동과 또 그 지역사회 활동에 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예고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a daughter of South Korean immigrants, 한국 이민자 가정의 딸로서 저는 항상 조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38선을 경계로 한반도가 분단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는 북한을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를 때까지 이런 생각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한반도는 휴전협정 하에서 사실상 아직도 전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는 북한을 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끝나지 않은 전쟁의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평화 활동가들이 한반도 평화를 외치면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건너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환경과 여성에게 특히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테이블에 함께 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 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북한과 함께 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안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까? 사람들은 북한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을 제거하는 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또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This artificial boundary has kept Korean people separated. 이 인위적인 선이 한민족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Okay, so 네. thank you for allowing me to share that. 네, 이 다큐멘터리 예고편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브루스 커민스 교수님이 앞에서 해주신 그 역사적 시점에 관한 것에 이제 이어지는 것인데요. 한반도 전쟁 동안에 어떤 그 미국의 그 활동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지금 어떤 상황이 여전히 진행되고 한반도에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김영재 활동가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반도 전쟁이 저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국적 평화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그 10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저는 이민자로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을 많이 겪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Suffering. And 저는 naturally, 이 전쟁 때문에 저희 가족이 많이 힘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as has been the case for many Koreans who have worked 많은 in peace and the 한국인들, 특히 relocation of 그 Korea,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가 걸어온 길도 쉽진 않았습니다. 많은 활동가들이 스파이나 아니면 반역자로 몰려서 고문당하고 죽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고통을 겪었죠. 제가 사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저희 가족들조차도 저를 외면했다는 겁니다. 제가 단순히 평화와 이 군사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10년 전에 저는 강정마을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 여곳에서 역시 제주도의 이 강정마을에 지금 미국의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일환으로 해군 기지를 짓고 있는 곳인데요. 이 마을 사람들은 비폭력 행동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이곳 강정마을은 유네스코 지정된 그 해양 생물 그 다양성 보존지이고 또 세계 문화유산 지정으로 지정된 곳인데요. 이런 곳에 지금 그 해군 기지가 지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정마을 사람들은 자기 그 마을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강정마을을 방문을 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이곳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북한, 중국, 일본,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전체에서 이런 군사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나지 않은 한반도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이중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끝나지 않은 전쟁은 또한 이 영내 군비 경쟁에 정당화의 그 핑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저는 DMZ를 건너서 그 여성 평화 운동가들이 평화 행진을 하는 것을 꿈을 꿨습니다. 제 딸 제주가 제가 이 제주도의 그 평화 활동을 따서 이름을 제주라고 지었는데요. 당시 제주가 그 2013년에 22살, 22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젖을 먹이고 있는 상태여서 그때는 이것을 실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14년 2월에 정말 한겨울이었는데 제주와 저는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때는 중국 정부가 그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주의 경고를 내린 그날이었는데요. 또 그날 제주가 또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감기 때문에 몸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서 저의 그 동료인 박혜정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베이징에 며칠 더 머물렀고요. 그러다가 평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제주의 그 감기가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막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응급실에 가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니밴을 타고서 평양 시내 그 어두운 도로를 엄청 속력을 내서 달려서 병원 앞에 섰습니다. 외국인들이 가는 병원이었고요. 그래서 이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다 모여들어서 우리를 맞아 주었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그 병원 복도가 정말 너무 추웠어요. 그리고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제 제주의 호흡을 진단하고 있는데 그때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게 북한에서는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어둠 속에서 흐느꼈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 흐느꼈고, 그리고 또 이런 힘든 상황에서 항상 살아가야 되는 북한 사람들 때문에 울었습니다. 다행히 제주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정말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주와 제가 이렇게 무사히 하와이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대북 경제 제재를 해제해야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우리가 이런 보고서를 내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 제재야, 대북 경제 제재가 인간에게 어떤 피해를 미치는지를 다룬 그런 보고서인데요. 네, 저희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고요. 물론 이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경제 제재 자체는 인도주의적 지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고안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제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제 제재로 인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제 제재는 북한의 고립과 그리고 군사화를 점점 더 가속화할 뿐입니다. 최근에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런 경제 제재 그리고 또 한미 연합 훈련, 군사 훈련 같은 것이 절대 북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더 선동적인 발언과 그리고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협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발발할 수 있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모두가 지금 서로에게 지금 무기를 겨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서로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요.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기반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평화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는 최종 목적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또 낸 보고서가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보고서입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금 당장 평화를 그리고 평화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고 인권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성과 시민단체가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여성이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할 때 훨씬 더 영구적인 평화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하는가 하면 미 의회에서 평화 협정에 대한 지지를 모아내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지난 의회에서 52명의 의원들이 하원 결의안 152호 한반도 전쟁 종식을 위한 결의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해줬고요. 지금 새로 시작된 의회에서도 브래드 셔먼 의원이 하원 결의안 3,446호를 최근에 발의를 했습니다. 이 한반도 평화법인데요. 정말 진지하고 즉각적인 외교적인 노력을 시작해서 한반도 전쟁의 영구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될 것을 촉구하는 그런 결의안입니다. 그런데 이 셔먼은요, 2008년만 하더라도 굉장히 퇴행적인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퇴행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변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기층 풀뿌리 민중운동의 힘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쌓을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코리아 피스 나우 캠페인에서는요, 미국 전역의 12개 지역에 챕터들을, 기구들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서명을 받고 또 엽서를 쓰고 그리고 또 편집자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또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는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지금 새로 발의된 하원 결의안 3,446호에 대해서 공동 발의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는 캠페인을 7월 달에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한반도 전쟁 종식을 위한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활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군사주의와 위협과 강요가 아니라 평화로 나아가는 그런 정책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군사주의의 그리고 전쟁의 여파가 엄청나기 때문이고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의 사람들 그리고 또 괌의 선주민들 그리고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는 또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또 무기를 갖추는 것이 우리를 결코 안전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식량과 집과 보건과 깨끗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한반도 전쟁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폭력의 지금 현 상태가 끝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국방 예산은 4배로 증가했고 그리고 또 미국이 전 세계의 헌병 역할을 자처하도록 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이 한반도 전쟁 끝나지 않는 한반도 전쟁은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낼 수 있고 Thank you 또 so much. 끝내야만 합니다. And thank 감사합니다. you so much for all the work you're doing 네, and for 감사합니다. sharing 정말 some stories of 말씀도 감사하고 very 그리고 또 recent 개인적인 news 이야기도 that 또 have painful 감동적이었고요. eyes. And it's 그리고 people who 이렇게 suffer, 많은 활동들을 and people 해주셔서 whose 감사합니다. lives 정말 are 많은 being destroyed 사람들이 who 고통을 suffer. 받고 So the 있는데 people and our stories 누구든 are 고통받기를 exactly 원하는 what we 사람은 need to 없잖아요. change. 그렇기에 So 우리가 I'd like to 이런 open 그 it up 고통을 for 들여다보고 서로 questions.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화면 하단에 리액션 버튼을 누르시면 거기에서 이렇게 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손을 들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호명해서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이클 호이님,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질문은 브루스 커민스 교수님이 초반에 했던 이야기에 관한 것인데요. 다른 전쟁들과 그 한반도 전쟁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CIA의 특별 작전과 같은 것들이 이런 그런 특별 작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걸 전쟁이라고 인식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반응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공식적인 전쟁을 끝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와 함께 이 특수작전들, 비밀작전들 이런 것이 실제로 지금 그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지탱해온 그런 그 비밀 작전들인데 이런 작전들은 어떻게 우리가 중단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미국이 그 신식민주의 그런 태도로 해온 활동들이 있어서 Michael, can I ask you to form your question, please? 네, 네, 정확 질문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평화를 전 세계에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입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 비밀 작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 길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CIA가 지금 완전 고삐 강아지처럼 정말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이렇게 그 비밀 작전들을 펼치고 있는데 1950년대에 그 덜레스 장관 하에서도 그런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리고 또 1953년 이란에서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그 정부 전복을 위한 비밀 작전을 펼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비밀 작전들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글쎄요, 그 어떤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미국의 작가인 분이 그 근거 없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는 지금 한반도 전쟁 때 그 세균 무기를 미국이 사용했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책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떤 그 세균전을 실제 벌였다기보다 그런 협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해서 그 작전을 하는 그런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정보 공개 법을 통해서 계속 관련된 정보들을 공개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데에 그다지 운이 없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래서 얼마나 이런 정보를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또 그 민주주의 하에서도 지금 이렇게 그 민주주의 정권을 전복시키는 데에 미국이 어떻게 비밀 작전들을 펼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올라온 크리스틴 씨에게 있는 질문인데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인데, 북한 인권 문제가 지금 북한에 대한 그 군사 작전 그리고 정권 교체를 정당화하는 그런 구실로 사용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비핵화를 이루려면 먼저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제가 어제도 그 한국 시민단체들과 함께 그 컨퍼런스를 했는데요. 그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여러 단체들과 같이 한 그 컨퍼런스였는데 2000년도에 햇볕 정책이 실시되고 그 남북 분위기가 풀린 당시에 굉장히 많은 교류가 남북 간에 이루어졌었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그 정권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제가 이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듣는 게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 평화가 필요하다는 얘기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상회의 결의안을 보면 2017년에 통과된 결의안이 있는데요. 당시에 그 전쟁 위기가 많이 고조되어 있던 그런 상태였는데요. 이때 그 북한에서 섬유 수출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결의안이었어요. 제재 결의안이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북한에서 공장에서 일하던 수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게 여성들이 일을 해서 아이들이 먹고 살고 또 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을 다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세계 공동체, 세계 경제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북한이 개방되고 또 더 자유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경계를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남북은 전쟁을 끝내기를 원한다는 것을 계속 표명해 왔습니다. 그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표명을 했고 또 여러 다른 선언들을 통해서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에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도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벤 씨가 지금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네, 질문해 Hi, my 주시겠습니까? question is for 네, 제 영재. 질문은 영재님, 김영재 활동가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힘들어도 한번 한국어로 질문 드릴게요. 음, 저는 젊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일단은 김영재 씨가 얘기했던 이야기가 너무 inspiring하고 그냥 그 소성리의 할머니들이 이렇게 시위한 그림이 너무 눈물이 나도록 감동이 들었어요. So my question is, 지금 미국에서 있는 사람하고 특히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하고 젊은 시대에 있는 한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금 소승리에 있는 anti-dad movement을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할 수 있을까를 물어보시는 거죠. Maybe like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어떤 물리적인 힘이 요구되는 것은 현장에 좀 국한이 되어 있어요. 현장에서 경찰과의 충돌 상황이나 이런 데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을 지시하는 곳은 미국이에요. 한국 정부나 경찰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것을 계획하고 한국 정부에 요구를 하고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게끔 하는 그러한 문제거든요. 물론 이것이 한국의 국익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국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미국에서 한국 배치 사드에 관련된 어떤 예산 편성이나 계획이나 아니면은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사드의 추가 배치나 패트리어트와 연동시키는 성능 계량 문제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미국 정부에 항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자료를 조금 요구를 한다든가 이러한 정도만 해주시면 이 현장에서 한국 현장에서 싸우는 이 사드 철거 투쟁을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그게 진정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사드 네. 그래서 굳이 사드 철거 투쟁을 위해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힘을 보탠다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 이러한 것들을 하시는 것보다 미국 현장에서 미국 정부에 대해 한국 배치 사드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 문제를 조금 더 이슈화 시키는 게 이 전체적인 사드 한국 배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한국에 오시면 당연히 환영을 합니다. Great, thank you so much. Let's take another question 네, from the chat.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올라온 다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한국 정부가 그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는데 미국 때문에 그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와 대해서 어느 분이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사실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미국에 대해서 미국에 반해서 그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그 좋은 분이긴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과 비교해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 지금 남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만큼 강경한 태도로 지금까지 해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윤길상님 네, 질문해 주세요. I think I'd better just speak in English. 네, 영어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많은 활동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지만 궁금한 것이 이런 활동들이 휴전협정에 따르면 3개월 내에 관련 국가들이 그 평화회담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미국이 거기에 따르지 않았었죠. 그리고 외국 군대가 철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미국은 한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1953년 10월에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미국은 한국의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군사 기지로 미국의 군사 기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상호방위 조약 때문에 지금 한국이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발표문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한국이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주권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 70년 동안에 한국은 미국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고 미국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왔습니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외국 군대에 관한 이 상황,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정말 거리에서 시위하면서 추운 겨울에도 또 한여름에도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미국이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네, 김영재 활동가님에게 한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네네. 물론 한미 상호방위 조약 때문에 이렇게 그 조약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한국군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지휘권, 군사 지휘권, 전시작전 통제권도 미국이
그것을 틀어쥐고 있고 그것을 요구하는 한국 국민들의 반환을 요구하는 한국 국민들의 요구를 지금은 애들로 피해가고 있죠. 피해가면서 향후에도 계속 그것을 쥐고 있으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남북 교류를 위해서 한국의 고위 관료가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는 것조차 유엔군 사령관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엔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도가 이 한국을 계속해서 이렇게 틀어쥐고 움직이려고 하는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하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한국은 주권의 문제, 한국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주권의 문제나 아니면은 이러한 그 평화의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통일의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이렇게 저지를 당하고 미국에 의해서 저지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민들은 향후 주한미군 철수도 요구를 하겠죠.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만 어느 한 자주국가에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주둔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 모습 때문에 한국 옛날 조선도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식민지화된 역사적 사례도 있는 거죠. 우리는 추구해야 될 부분이 한반도의 평화와 하나된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주권을 바로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이 한순간에 어떤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나 여건이 되지는 않지만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싸우는 것,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Great, thank you. Let's take another question 네, from the chat.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올라온 다른 질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핵 보유 경쟁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그 끝나지 않는 미국의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그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이런. 근데 이거 여기에서 네, 이 질문에 누가 답을 해야 될지 어떤 분이 그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NN이나 뉴욕타임스 같은 그 이른바 중도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그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처음 들여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언론은 없습니다. 당시 그 덜레스 장관이 미국 장관이 그 휴전 협정을 위반해서 그 핵무기 도입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크루즈 미사일을 도입하고 그리고 이런 그 무기들을 가지고 그 운반하는 집차를 그 운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보도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핵과학 그 기본 입문서 뭐 이런 거를 본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이런 걸 개발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은 계속 어떻게 북한이 이것을 포기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에서 이게 공산주의 국가든 자본주의 국가든 간에 제가 이 성모 마리아가 아닌 이상 어떤 그 원인 없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해서 핵무기로 북한을 위협하고 있는 한은 북한이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핵 위협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거대한 무슨 폭탄을 투하하거나 뭐 이런 이런 그런 건 많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인 그런 그 위협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사드 관련해서 이런 그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는데 그 핵폭탄을 단순히 그 북한을 위협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이댄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평양에 그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그게 누구든 간에 이런 그 위협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근데 물론 미국 그 사람들은 그 북한이 이제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어, 어쨌든 간에 그 기본은 그 양쪽 모두가 그 자살하는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그 핵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한반도에 미국이 어떻게 핵을 도입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북한이 100여 기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미국 사람들이 정말이야? 사실이야?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논쟁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핵심적인 사실들조차도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김동원 씨. 동원 씨, 네, 네, 좀 그 질문을 간략하게 해주셔서 다른 분들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현재 그 한국의 징병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고요. 제가 3월에 전역을 했는데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징병제에 관한 질문은 그 김영재 활동가님이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징병제 관련해서 지금 채팅창에 제가 답을 쓰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 지금 현재 징병제에 대한 문제 제기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군사력을 봤을 때 이미 필요 이상의 과도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어떤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군인의 숫자까지도 주변국들로부터의 방어가 아니라 주변국들이 위협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군사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징병제는 사실 사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또 여기에 더해서 개개인의 그런 생각이나 소신을 무시하고 이렇게 모두를 묶어서 군대에 보내서 총을 들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어떤 인권 침해 요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징병제는 사라져야 될 제도고 앞으로 사라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Christine, were you going to answer the second question? 크리스틴 그럼 두 번째 질문에 답해 주시겠어요? 네, 굉장히 간단한데요. 미국은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겠죠? 그 지금까지 그 주한미군을 두고 있었던 이유와 똑같은 이유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그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죠. 프리드먼이 이야기했듯이 이 보이지 않는 손, 그 시장 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 지역에 대해서 지배권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만 300여 개의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미군 기지들 다 폐쇄해야 합니다. 지금 온갖 문제들이 지금 미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 경제 회복도 해야 되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보건 문제들도 있고요. 또 이런 문제들을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이 돈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은 거 아닌가요? 네,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 때인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이 등록 마감이죠. 네, 캐서린이 채팅창에다도 올려주셨는데요. 7월 달에 온라인 캠페인 주간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의회 의원들 또 보좌관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서 한반도 전쟁 종식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리고 또 이 하원 결의안의 공동 발의자가 되어주기를 축구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는 주간인데요. 이 캠페인 등록 마감이 오늘까지니까요.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웨비나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관련 안내 이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손을 오랫동안 들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신데 그 질문할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전쟁 없는 세계에서 준비한 이 웨비나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특히 발표를 해주신 김영재 활동가님, 크리스티나 그리고 브루스 커민스 교수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진행을 도와준 강은재 씨와 고유경 씨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쟁 없는 세계의 스태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전쟁 없는 세계에서 하고 있는 평화선언에 아직 서명하지 않으셨다면 서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행사들에 대해서 안내하는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서 등록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ye, Young Jae. Bye, Bruce. Bye bye, Kristen. Bye.